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눈치나 보며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역사도 약했고 힘도 약했고 전략 같은 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계의 큰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운이 좋아 여기까지 살아남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국에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생존의 전략을 설계한 민족이었습니다. 중국조차 끝내 동화시키지 못한 민족.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 수많은 제국이 달려들어도 끝끝내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지켜낸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한 이탈리아 전쟁사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지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전쟁사를 30년 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 시스템부터 중세 봉건 전쟁, 현대 전면전까지 모두 다뤄봤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그 장대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단 한 민족이 그 옆에서 아직도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운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맥이 많아서 방어하기 좋았을 수도 있고 주변 열강들이 서로 견제하느라 한반도는 건드리기 어려웠던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식의 설명으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강력했던 중국의 문화적 흡수력은 말 그대로 블랙홀이었거든요. 몽골조차, 만주족조차 결국 중국화되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정복했던 이민족들이 오히려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한족 문화 속에 스스로를 녹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왕조는 바뀌었는데 민족은 남아있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가장 오랜 적대국이었던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유지한 민족.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쟁사로서 반드시 분석되어야 할 미스터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을 찾았죠.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논문이나 책이 아닌 현장에서 이들의 역사적 생존 본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설계해온 민족이었더군요. 어떤 나라는 전쟁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 확장을 꿈꿉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감당하고 예상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 온 나라였어요. 그건 제 전공 필드를 완전히 뒤흔드는 개념이었죠. 제가 유럽에서 배운 전쟁 이론은 군사적 우위, 보급로, 장악, 동맹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고구려는 중국의 100만 대군을 막아냈을까? 고려는 왜 몽골의 침략을 버텨냈고 조선은 어떻게 임진왜란에서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소멸의 문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숙명이었던 겁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동안 이 민족을 얕봤습니다. 작은 나라니까 약하겠지. 전쟁의 중심은 아니겠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라는 걸 이 민족이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레 비극적인 낭만이 따라붙게 됩니다. 기사도의 명예, 영웅의 용기, 조국을 위한 희생. 유럽에서는 그런 걸 좋아했죠. 어쩌면 저는 그런 로맨스에 매료돼서 전쟁사가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로맨스는커녕 처절한 숫자의 전쟁이었죠. 어느 날 한국의 전쟁사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교환비였죠. 한국은 전쟁을 교환비로 설명합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죽을 때 적이 최소 10명, 아니 100명쯤은 죽어야만 한다는 무서운 계산법이었어요. 처음엔 이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죠. 솔직히 인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그건 오히려 지독히 합리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쟁사의 상징 중 하나인 워털루 전투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폴레옹은 워털루에서 패배했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인구와 경제력은 회복됐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았어요. 유럽에서 전쟁은 승패를 결정할 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란 생존 아니면 소멸, 둘 중 하나였습니다. 딱 한 번 패배하면 민족 전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항상 안고 싸웠죠. 이들에게 전쟁이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제학적 선택이었어요. 한 명이 죽을 때 적이 2명, 3명밖에 죽지 않으면 이쪽의 자원과 인구는 금방 고갈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도 결국 다음 전쟁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적을 상대할 때 수학적으로 차갑게 접근했던 겁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살수대첩을 보니 고구려는 이미 철수 중인 수나라 군대를 끝까지 따라가 철저히 섬멸했습니다. 이미 패배한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행동은 유럽에서 거의 없어요. 유럽이라면 신사의 품격을 지켜 철수하는 적을 그냥 보내준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적이 회복해 다시 오면 다음 전투에서 자신들의 생존 확률은 급격히 낮아지니까요. 유럽 전쟁사 속 기사도의 명예 같은 감성적인 미학은 여유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였죠. 하지만 한국인은 그런 호사를 누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생존을 걸고 철저히 계산했죠. 전쟁을 목숨의 경제학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한국인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달성할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주력으로 삼았던 무기가 바로 활이죠.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쏘고 정확하게 맞춰 적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도구였습니다. 한 명의 궁수가 10명의 적을 죽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적을 놓쳐 접근을 허용하면 아군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활은 예술품처럼 아름답거나 숭고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생존 효율을 극대화한 무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무기나 전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철저히 숫자로 전쟁을 바라보는 나라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쟁의 낭만에 빠져있던 저는 이 차가운 합리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늘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 숫자의 냉정한 철학 때문이었어요. 전투 한 번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전투까지 계산하고 살아남는 숫자 게임을 벌였던 겁니다.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평생 배운 전쟁의 미학은 한국 땅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숫자와 효율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전쟁사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유럽의 많은 성을 답사하고 분석했어요. 로마의 성체부터 중세 프랑스의 성곽까지 수도 없이 보았죠. 유럽의 성은 대부분 권력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성 안의 사람은 보호받지만 성 밖의 농민과 민중은 철저히 배제되었죠. 때로는 그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왕과 귀족의 방어시설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장벽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와서 산성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산 위에 쌓은 돌벽은 규모도 작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거대한 로마식 성체들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웅장함과는 비교가 안 되니 실망도 당연했죠. 그런데 어느 한국 역사학자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의 산성은 화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화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권력자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중을 차단하고 배척하는 공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 모두가 함께 올라와 모두가 함께 버티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 산성에서는 귀족과 백성이 따로 없었어요. 여성과 아이들도 함께 올라와서 병사들과 같이 성벽을 지키고 돌을 던졌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유럽의 성벽은 귀족과 민중을 분리하는 선이었지만 한국의 산성은 오히려 서로를 연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청야라는 끔찍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침략군에게 자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식량을 불태우고 우물에 독을 풀었죠. 이건 엄청난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이 전략을 여러 차례 실행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요.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그 기록엔 끔찍한 공포와 함께 놀라운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었죠. 한 번은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략 때 주민들이 모두 성 안으로 모였습니다. 작은 산성에 수천 명의 주민이 모여 몇 달을 버텼어요. 식량은 부족했고 물도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벽을 포기하지 않았죠.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정신력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유럽이라면 민중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버티진 않았을 거예요. 신분이 다른 귀족과 농민이 함께 산성을 지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과 갈등으로 무너졌겠죠. 그런데 한국에선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서로에게 더 강하게 의지하며 생존을 위해 완벽히 단결했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전투에 관한 기록을 보고 웃어버렸어요. 여성들이 치마로 돌을 나르며 싸웠다는 이야기가 우습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전설이 왜 생겼는지죠. 순간 놀라움에 멍해졌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성들이 치마로 돌을 날랐느냐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남녀노소 함께 싸운다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었죠. 그것이 역사적 팩트보다 훨씬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국의 산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돌벽이었지만 그 돌벽이 얼마나 굳건한지 이제야 보이더군요. 한국의 산성은 그냥 돌담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공간이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배운 전쟁사는 권력자의 이야기였고 성벽은 그들의 특권을 나타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이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었고 그곳에서 모두가 하나의 운명으로 엮인 공동체였죠. 어쩌면 제가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나 전쟁을 승리와 패배로만 나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공동체의 생존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무기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마 군단병의 투창부터 잔다르크가 이끌던 프랑스 궁병들의 활까지 각 시대마다 무기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연구했죠. 유럽에서는 활이 전쟁 도구가 아니라 숭고한 예술이었어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명예롭고 우아한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중세의 궁수들은 때론 기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비슷한 상상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활솜씨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쩌면 동양에서도 활을 그런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나라 사람들은 활을 철저하게 도구로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활 이야기를 꺼내자 한국의 역사학자 한 분이 말하더군요. 저희 조상들은 어쩔 수 없이 활을 잘 쏘아야만 했어요. 처음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적 환경을 더 알아갈수록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 나라였죠. 수천 년간 바로 옆 중국과 싸우면서 늘 압도적으로 수적 열세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에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해야 했죠. 활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활은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강하고 단단한 활을 쓸 거라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이유를 물었더니 놀라운 답을 들었습니다. 적이 너무 많으니까 빠르게 많이 쏴야 했죠. 부드러워야 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활을 이렇게나 현실적으로 접근하다니요. 유럽에서는 활을 쏘는 행위가 기사도의 명예와 연결돼서 활 한 발을 쏠 때도 품위와 절차를 따졌죠. 그런데 한국은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로지 적을 많이 죽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기록을 보니 더 소름이 돋았어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고려와 몽골의 전쟁, 임진왜란까지. 그 어떤 전쟁에서도 한국은 적을 절대 근거리에서 먼저 상대하지 않았어요. 적이 다가오기 전에 원거리에서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야만 했죠. 그들이 활을 잘 쏘는 건 우아한 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한국 사람들이 활을 거의 종교적 신념으로 완벽하게 활용했다는 점이었어요. 유럽 궁수들은 한 발의 화살이 빗나가도 명예가 크게 손상되진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활 한 발이 빗나가면 몇 초 뒤엔 적이 눈앞까지 달려왔으니까요. 그러면 자신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죠.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활솜씨가 뛰어나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한국 학자가 농담 섞어 말했죠. 저희 민족은 활을 못 쏘는 사람은 유전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자연 선택의 법칙이었죠.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농담이 웃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활을 도구로만 여기는 이 민족의 철저한 실용주의에 감탄했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학이 아니라 효율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았던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전쟁 철학은 무기 선택뿐 아니라 전략까지 철저히 지배했습니다. 유럽은 기사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가끔 비효율적인 전술도 택했죠. 그런데 한국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전략, 최적의 도구를 끝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드러운 활이었던 거죠. 유럽의 기사도나 활쏘기 전통을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얼마나 여유롭고 낭만적인 개념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인은 그런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 절대 낭만이 될 수 없었고 활 역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전쟁사를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면 흔히 전투는 적을 물리치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전쟁들은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승자는 승리를 축하하고 패자는 빠르게 물러나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격언도 유럽에선 흔히 쓰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적이 돌아갈 때 한국인들은 바로 그 순간 더 치열하게 싸웠으니까요. 처음에 저는 이걸 듣고 이건 좀 잔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승부가 결정됐는데 왜 패배한 적을 끝까지 따라가 죽여야 했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제 상식과 너무 달랐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선 패배한 군대가 물러날 때는 거의 공격하지 않았어요. 적을 굳이 끝까지 추격하는 건 신사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규칙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적조차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큰 혼란에 빠졌죠. 전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일본군은 철수 중이었고 명나라 장수 진리는 심지어 일본군에게 뇌물을 받고 그냥 보내주자고 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철수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마지막 전투를 치렀습니다. 심지어 본인마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후 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적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했는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제 가슴을 더 뜨겁게 했어요. 이순신은 일본군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마저 희생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유럽의 전쟁에서는 이런 전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어떤 장군도 승리가 확정된 순간 목숨을 걸고 적을 끝까지 추격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행동은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제게 새롭게 가르쳐 주었어요. 단지 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올 수 없도록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요. 연구하다 보니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민족은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보여주는 치열함, 냉정함, 완벽한 계산과는 달리 평상시 한국인들의 모습은 아주 이상하게도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처음엔 그게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중성이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의 인격이었죠.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특별한 생존법을 개발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희생하면서도 평소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한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처음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개인주의적인 이기심과 집단적인 희생정신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유럽에서는 이런 개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일수록 전쟁에서 쉽게 분열하고 무너지니까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나라들은 평상시에도 희생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평상시엔 무섭도록 개인적이었고 위기가 닥치면 놀라울 정도로 단결했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깨달은 것은 IMF 외환위기라는 사건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았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국인들이 보인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모아 국가에 기부한 겁니다. 유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국가가 경제 위기에 처했다고 금부치를 내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마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자기 재산을 더 철저히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평소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단결해버린 거죠. 코로나19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벽히 지켰죠. 궁금해서 한 한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평소엔 그렇게 개인적이고 자유분방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원래 평소엔 서로 경쟁하지만 위기가 오면 순간적으로 완벽히 단결해요. 원래 그런 민족이에요. 원래 그런 민족이다. 이 대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면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제게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죠. 한국의 역사를 더 깊게 연구하면서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평화로운 시기엔 개인이 강해야만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치면 한순간에 단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면 이번 연구를 정리해 새로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솔직히 이 나라를 얕잡아 봤었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전쟁사를 가졌겠나 하는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말이에요. 평생을 전쟁을 연구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 전략부터 나폴레옹의 전술까지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죠. 유럽의 전쟁은 영토와 자원을 위한 싸움이었고 승리하면 권력과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나 한국의 전쟁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민족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몸부림이었죠. 처음에 한국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철수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키는 전략은 제게 잔혹해 보였죠. 하지만 살수대첩과 귀주대첩, 그리고 이순신의 노량해전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한국인의 철학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했던 유럽의 전쟁사는 단지 강자의 역사였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전쟁사는 달랐습니다. 그건 강자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약자의 철저하고 정교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몸부림 덕분에 한국인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쟁이란 단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생존을 물려주기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한국의 전쟁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분명한 결론이 생겼어요. 한국의 전쟁사는 제가 몰랐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유럽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유토피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고 안전하다고 칭송받던 나라들이 이제는 폭력과 불안의 늪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나라는 지금 유럽 최악의 총기 범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갱단의 전쟁으로 빵집이 폭발하며 시민들은 더 이상 밤거리를 걸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등장한 대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쫓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돕는 힘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입니다. 스웨덴의 스몰란드라는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오후엔 친구들과 숲에서 놀곤 했어요. 마을 어귀의 상점 주인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저를 반겨줬죠. 하지만 이런 동화 같은 풍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은 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웨덴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서도 갱단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낡은 벽에 갑작스레 나타난 낙서, 밤늦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빵집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갱단 간의 갈등 때문이라더군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폭발이라니요. 이건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일 이후로 마을은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밑에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보며 저는 집안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스웨덴은 더 이상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날은 15살 소년인 에밀이 총격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아이였어요. 가족끼리도 친했죠. 에밀은 갱단과 관련이 없었지만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말했어요. 에밀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길을 건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스웨덴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사례에 불과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총격 사건과 폭탄 테러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스톡홀름이나 말메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이제는 작은 마을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웨덴은 저의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치안은 나빠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점점 깨져갔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불안에 질려버렸죠. 어딘가에 더 나은 세상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스웨덴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 채 서울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마나 케이팝, 그리고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만 떠올랐죠. 하지만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실감한 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시선은 한참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은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고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의 직원들은 친절했고 짐도 신속하게 나왔어요. 스웨덴의 공항에서 느꼈던 느릿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저는 먼저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플랫폼은 깔끔했고 열차는 빠르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스웨덴의 지하철에서는 이런 경험을 기대할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의 큰 목소리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조금 쉬었다가 밤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웨덴에서는 절대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아요. 길이 어둡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서울의 밤거리를 활보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았고 모든 가게와 카페는 늦은 시간까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출출해져서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집어들고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먹어요? 직원은 웃으며 가게 한쪽에 작은 식탁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스웨덴에서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풍경이더군요. 특히 한강공원을 걷던 순간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밤인데도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어두운 길에서 뛰어노는 걸 보고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매일 밤 문단속을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던 저 자신이 떠올랐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복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스웨덴은 흔히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스웨덴과 다른 방식으로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스웨덴에서 제가 느꼈던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의 부재였어요.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병원을 찾았는데 대기 시간이 매우 짧았고 치료와 상담 과정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에게 약을 처방해주던 의사는 친절하게 치료법을 설명하며 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반면 한국은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뉴스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노인 복지에 대한 내용을 접했어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복지가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중간층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또 다른 큰 차이는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화였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90%는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도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지의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데 익숙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복지를 국가가 독점하다 보니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복지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보며 저는 한국이 가진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속도와 적응력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물던 기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장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결정은 신속했고 실행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복지의 범위가 물질적 혜택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력했죠.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국 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며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인의 일상 속에 깃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핸드폰 지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당황하던 순간 근처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길 잃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저를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걸어오셨어요. 우리 손자도 내 나이쯤 됐어. 너도 내 손주 같네. 길 잃은 애를 두고 갈 순 없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스웨덴에서라면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도착한 지하철역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사탕 몇 알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길 잘 찾아가고 조심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탕을 손에 들고 서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타인에게 이런 따뜻한 친절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상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했고 손님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근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아이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장면이 스웨덴에서였다면 아무도 쉽게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들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가 강하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느꼈어요. 스웨덴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불안감이 자연스레 따라왔어요. 거리가 조용해질수록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누군가 갑작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첫날 밤,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밤에 공원을 걷는다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모두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따라 걷다 문득 스웨덴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저는 스톡홀름의 한 공원 근처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시간이 늦어지면서 길이 점점 어두워졌고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걷고 있던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게 깊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밤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식을 사 먹고 혼자서 1시간 넘게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일상에 집중하며 길을 걸었고 저는 그 속에서 완벽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밤늦게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어요. 도착한 후에도 늦은 밤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셨죠. 스웨덴에서는 택시를 타는 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안전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날, 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어요. 한 번은 친구가 밤에 공원 근처를 혼자 걷다니 목숨이 2개라도 부족하겠어라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안심시켜준 것을 넘어 스웨덴에서 왜 이런 안전함을 잃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스웨덴의 증가하는 불평등, 치안 정책의 무능함,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 상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 밤이라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 거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것이 한국의 문화적 보존과 현대적 발전의 조화였어요. 스웨덴은 다양성과 다문화를 받아들인 결과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로 인해 스웨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졌죠. 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한 공간에서 공존시키는데 성공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전통적인 공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조용한 돌담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멀리 현대식 건물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에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곳의 인테리어는 옛날 가정집을 그대로 재현한 듯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에도 전통적인 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사를 찾기 힘들어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우리의 전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웨덴 고유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언어와 문자, 특히 한글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글날 행사에 참여한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한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한 어린아이가 손글씨로 한글을 쓰며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보여주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스웨덴에서도 과거에는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영어와 다른 언어의 영향이 너무 커지면서 점점 우리의 언어 정체성이 희미해졌거든요. 전통 음식에서도 한국은 그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식당에 갔어요. 전통 반찬부터 메인 요리인 불고기와 된장찌개까지 모든 음식이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전통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전통 음식은 이제 거의 축제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볼 수 있어요. 스웨덴은 왜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자부심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데에 진심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감동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날이 있었죠. 그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얼어붙어 그저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이는 남자의 머리를 받쳐들며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은 자신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남자의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그저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 보니 한 중년 여성은 남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맥박은 괜찮아요.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계속 안정시켜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모두가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왔고 한 중년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죠. 저는 그 순간 이 나라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협력적인지 깨달았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해요. 그저 지나치거나 구경만 할 뿐이죠.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도 누구 한 명 나서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몇 년 전,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결국 한참 후에야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날 사건 이후로도 계속 한국인들의 도움과 연대 정신을 목격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한 젊은 남성이 즉시 기사님께 알리더군요. 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그 가방을 할머니께 돌려주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스웨덴과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의 시간은 그저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스웨덴의 문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현재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비결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고 믿었던 마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협력까지. 한국에서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은 예상치 못하게 사랑을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이 제 삶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는 책을 읽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제게 다소 서툰 영어로 혹시 여기에서 길을 찾는 외국인인가요?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셔서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이름은 희성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친절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과 한국의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진 고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희성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를 돕다가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와 현대적인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했지만 우리 세대는 개인적인 성공도 중요시해요. 저는 그 중간에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화로만 몇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그는 저를 한국의 다양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뿐 아니라 조용한 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몰랐던 작은 전통시장까지도요. 희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은 희성이 저를 그의 가족이 계신 고향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곳은 작은 도시였지만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식탁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한국이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이 가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동시에 그는 제게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희성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말했어요. 엘리나,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궁금해요. 한국 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 순간 희성이 제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희망을 찾았을 뿐 아니라 제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았어요. 희성은 제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었고 제가 스웨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희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스웨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준다고 믿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